딸알, 어디에 있었니? 누구세요?고? 추운 겨울 저녁 작은 노점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던 소희는 갑자기 다가온 낯선 노년 여성의 목소리에 놀라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눈을 들어 마주한 은규의 표정을 보자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엔 방금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고 손끝은 허공을 더듬으며 무언가 오래 찾던 대상을 확인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골목 반대편에서 서둘러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한 채 세준이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은교의 시선은 여전히 소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사람을 눈앞에서 다시 본 사람처럼요. 과연 이 사람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공기가 코끝을 바짝 조이던 저녁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옆 가게 셔터들 다 내려간 골목 모퉁이에만 노란 불빛 하나가 동그랗게 떠 있었죠. 소희는 철판 앞에 서서 팔을 한번 크게 돌려 굳은 어깨를 풀어냈어요. 작은 가스버너 위 철판에서는 반죽이 익어가며 얇게 김을 올리고 있었고요. 붕어 모양 홈마다 부어둔 반죽이 가장자리부터 살짝 말려 올라오고 있었죠. 하나, 둘, 셋. 소희는 나직하게 숫자를 세며 붕어빵을 뒤집었어요. 잘 익은 면이 위로 올라오자 연한 갈색이 노을처럼 드러났지요. 양손에는 얇고 오래된 면장갑, 그 위에 고무장갑을 한 겹 더 끼었지만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구석에는 낡은 전기포트와 종이컵 몇 개, 그 옆에 작은 약 봉지가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약 봉지 위로 병원 이름이 희미하게 비쳐 나왔죠. 소희는 그쪽으로 한번 시선을 주더니 조용히 시선을 다시 철판으로 돌렸어요. 바람이 한번 훅 스치고 지나가자 붕어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길게 끌려나갔어요. 사람 발걸음은 드문 골목이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몇몇이 냄새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곤 했죠. 3개 봉투에 따로 담아드릴게요. 두툼한 패딩을 입은 아저씨에게 붕어빵을 건네며 소희는 익숙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동전이 플라스틱 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그 소리 뒤로 다시 골목이 금방 조용해졌지요. 잠시 손님이 끊기자 소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작은 은색 꽃 모양 가운데는 이미 색이 많이 바랜 보석 한 점이 박혀 있었죠. 그녀는 펜던트를 엄지로 한번 쓸어내린 뒤 목에 다시 걸까 하다가 그냥 두꺼운 패딩 안쪽 주머니에 고이 밀어 넣었어요. 오늘은 조금만 더 팔고 들어가자. 혼잣말이 입 밖으로 아주 작게 흘러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멀리 큰 길 쪽에서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먼저 내렸고
조수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흰 머리카락이 살짝 보였어요. 한은교는 천천히 발을 내렸어요. 목도리를 단정히 여미려다 손이 조금 떨리자 옆에 선 남자가 서둘러 팔을 받쳐주었죠. 어머니, 이쪽은 바람 세니까 금방 들어가시죠. 잠깐만. 은교의 시선이 골목 안쪽을 더듬었어요. 어두운 골목 끝, 노란 조명 아래에서 김이 올라오는 작은 노점이 눈에 들어왔죠.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붕어빵 냄새가 희미하게 콧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냄새와 함께 어딘가 오래전 겨울 저녁의 공기가 겹쳐 올라왔어요. 눈 덮인 운동장,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던 느낌, 입김 사이로 새어나오던 어린 목소리 하나. 은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팔을 받치고 있던 세준도 그 움직임에 따라 멈춰섰죠. 어머니? 은교는 대답 대신 골목 안쪽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발 아래 힐 굽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냈고 주변 상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잠깐 흔들려 보였지요. 노점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소희가 막 새로 부은 반죽 위에 팥을 얹고 있었어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붕어빵 3개 드릴까요? 고개를 들며 말을 건네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맞부딪혔어요. 순간 골목의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 안내 방송도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멀찍이서 누군가 통화하던 목소리도 하나씩 뒤로 밀려나가고 남은 건 철판 위에서 반죽이 익어가는 잔잔한 소리와 눈앞 소녀의 얼굴에 비친 노란 조명뿐이었죠. 은교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눈동자가 소희 얼굴의 윤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디선가 본 듯한 너무 잘 아는 선을 찾아낸 사람처럼 굳어버렸죠. 딸아. 그 말은 거의 숨에 섞여 나왔어요. 소희는 손에 쥔 뒤집개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허공에 멈춘 자세로 은교를 바라보았어요. 짧은 침묵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은교는 한 번 더 낮게 입을 떼었어요. 너 거기 있었니? 소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살짝 굳은 표정으로 은교와 거리를 두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귓속에서 희미하게 따라붙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저 손님 춥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소희가 조심스레 말을 잇자 은교는 잠깐 공기를 읽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눈동자는 여전히 소희 얼굴의 한 곳을 더듬고 있었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의 자리를 확인하듯. 뒤늦게 다가온 세준이 은교 팔을 붙들었어요. 어머니, 여긴 그냥 노점입니다. 추워요. 들어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억지로 낮춰둔 결이 들렸어요. 소희 쪽으로는 짧게 경계가 비치는 시선이 스쳐갔죠. 은교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 냄새가 났어. 그 말을 들은 세준이 잠시 굳었다가 억눌러둔 한숨을 겨우 삼키는 듯 했어요. 그냥 착각하신 거예요. 그는 어머니 손을 감싸쥐며 부드럽게 말했다가 다시 소희 쪽을 바라보며
말투를 단정히 고쳤죠. 우리 어머니 때때로 장면을 잘못 떠올리십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소희는 고개를 내리며 작은 미소라도 지으려 했지만 목끝이 잠깐 답답해져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붕어빵 집게를 괜히 한 번 더 쥐어보았죠. 아닙니다. 그냥 일하시다 보니 그러실 수도 있죠. 묻어가는 대사가 입 밖에 나올 때 소희의 눈길이 은규의 목 아래로 흘러갔어요. 얇은 코트 안쪽에서 은빛이 아주 짧게 스쳤어요. 작은 펜던트, 꽃 모양, 가운데 색이 바랜 보석. 소희는 순간 숨을 아주 작게 들이켰어요. 손이 가슴 주머니를 향해 가다 멈췄죠. 은교는 왜인지 그때만큼은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또렷함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눈앞에서 무언가 희미해지는 듯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흔들렸어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은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세준이 급히 팔을 받쳤죠. 이제 그만 가시죠. 추워요. 은교는 소희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처음의 선명함이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퍼지고 흰 승용차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소희는 철판이 반죽을 뒤집으며 아까 봤던 펜던트 모양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죠. 하지만 반죽 위로 흐르는 노란 조명 아래 그 은빛이 계속 어른거렸어요. 착각이겠지. 소희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말끝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침낭을 덮고 노점을 정리하던 소희의 주머니에서는 은빛 펜던트가 살짝 흔들렸어요. 불빛이 스치며 반짝이자 그녀는 잠깐 손을 멈췄죠. 어쩐지 오늘 본 목걸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해가 지기 전부터 골목 공기는 차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희는 장갑을 벗어 손바닥을 한번 비비고 철판 온도를 확인한 뒤 반죽통을 조심스레 흔들었어요. 어젯밤의 생각을 떨쳐내듯 동작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죠. 붕어빵이 익어가는 냄새가 서서히 퍼질 즈음 먼 길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처음엔 눈이 안 닿아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단정한 코트 자락과 걸음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은교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전날과 달리 조금 멍해 있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공기를 헤매고 있었죠. 소희는 조심스레 인사했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은교는 대답 대신 철판 위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반죽이 부풀며 생기는 작은 기포들,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김 굽는 냄새, 그 모든 것이 은교 얼굴에 잔잔히 흔들림을 만들었죠. 이 냄새 어디서? 은교는 말을 잇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자 코트 주머니 안에서 손이 자기 자리도 모르는 듯 허공을 더듬었죠. 소희는 잠깐 망설였지만 따끈한 붕어빵 하나를 종이컵에 담아 건넸어요. 그냥 드셔보세요. 혹시 기억이 조금 나시면 좋고요. 그 말투엔 부담이 없었지만
은교는 컵을 받는 순간 아주 얇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붕어빵의 온기를 느끼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어떤 가장자리를 찾는 듯 움직였죠. 붕어빵의 꼬리 부분이 은교 눈앞에서 흔들릴 때 오래된 눈발 같은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놀이공원, 붕어빵 가판대 옆에서 두 손으로 막 데운 빵을 들고 기뻐하던 아이. 그 아이가 회전목마 그림이 있는 목걸이를 가슴에 꽉 붙였던 모습, 은빛줄, 작은 펜던트 조각 은교의 입술이 순간 굳었어요. 손이 붕어빵을 쥔 채 멈춰 있었죠. 소희는 그 눈빛 변화를 짚어냈지만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약간 숙여 다시 반죽을 부으며 시간을 건넸죠. 은교는 자신의 기억이 방금 어디까지 왔다가 어디서 끊긴 건지 모르는 듯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며 자리에서 물러섰어요. 그런 은교를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세준이었죠. 검은 SUV 뒤에 서서 어머니의 발걸음과 소희의 표정을 번갈아 짧게 훑어보았어요. 시선의 결에는 차갑기보다 조용한 경계가 더 짙었죠. 그는 소희에게 다가와 단정하게 말했어요. 어제 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잠시 기억이 흐려지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투는 조금 낮아졌어요. 가능하다면 오늘부터는 어머니 근처에선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벽처럼 들렸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런 일 원한 적 없어요. 그냥 장사할 뿐이에요. 세주는 잠시 입술을 다문 뒤 더 말하지 않고 SUV로 돌아갔어요. 그 발걸음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졌죠. 며칠 후 소희는 노점 옆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구청 마크가 찍힌 철거 예정 통지서였죠. 날짜는 일주일 후. 사유도로 점용 불법.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눌렀다가 떼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노점 아래 놓인 물통, 접히지 않는 낡은 철판 다리, 그리고 하루하루 버텨온 자신. 그 모든 것이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느낌이었죠. 할머니 병원비 짧은 생각이 언뜻 지나갔어요. 등에 짐을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죠. 그날 저녁 손님도 거의 없을 무렵 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가며 붕어빵 냄새를 멀리 끌어갔어요. 멀찍이에서 은교가 보였어요. 혼자였고 조금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은교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나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소희는 은교의 표정을 보고 짧게 숨을 삼켰지만 부드럽게 답했어요.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때도 냄새가 나서 오셨대요. 은교의 눈이 반짝였다가 다시 흐려졌어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에 소희의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철판 위를 닦던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끊겼죠. 은교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작고 따뜻했던 손이 있었는데. 그 말 뒤 은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노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소희는 은교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철판 위 반죽을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멈추었다가 돌아오고 또 사라져버리는 기억 조각들. 그 조각들이 이제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 뒤 허공에는 세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느껴질 만큼 그 시선에는 불편한 불안이 묻혀 있었죠. 그리고 통지서의 흰 종이는 바람에 살짝 들렸다 내려앉으며 다가오는 어떤 무게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비가 아침부터 쉬지 않고 내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가 한번 굵어졌다가 조금 가늘어지기를 반복했죠.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바람도 거칠어져 골목 입구부터 물이 흘러내렸고 바닥은 이미 작은 개울처럼 번들거렸어요. 소희는 장갑 위에 비닐을 한 겹 더 씌우며 철판 온도를 살폈어요. 철판에서 기름이 반짝이며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바깥 공기가 워낙 차서 곧 식어버릴 것처럼 보였죠. 천막 모서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리듬을 두드리고 노점 옆 나무 상자에는 밤새 떨어진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늘 버틸 수 있을까? 소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가까웠죠. 통지서에 찍힌 빨간 날짜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철거 예정일, 단속, 정리. 하지만 오늘 장사를 포기하면 할머니의 약값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통장 잔고는 소희가 알고 싶지 않을 만큼 얇아져 있었죠. 비닐을 넘기던 손이 잠깐 멈췄을 때 골목 밖에서 낮고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소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서 형광색 조끼 몇 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쓴 사람도 있었고 비를 온몸으로 맞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들고 있던 긴 폴대와 접이식 바구니 그리고 종이 서류철이 비에 젖으며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희는 주걱을 내려놓고 노점 앞에 섰어요.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었어요.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우비 후드를 벗으며 말했다. 소희야, 오늘은 피하기 어렵겠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삼촌의 옛 직장 동료. 언젠가 삼촌 장례식 때 잠시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더 지쳐 보였어요. 비에 젖어 곧바로 길게 굳어버린 머리카락, 축축이 내려앉은 눈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이미 미안함이 먼저 스며 있는 표정. 형님이 너 잘 챙기던 거 나도 알지. 그래서 나도. 그는 말끝을 흐리며 서류철을 다시 가슴께로 끌어안았어요. 그래도 일이니까. 오늘 하라고 위에서 단단히 내려왔어.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이 철거 도면을 접어 펴며 노점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동작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정해진 순서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발 아래 고인 빗물 위로 그들의 발자국이 퍼지고 사라졌죠.
소희는 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만 제발이요. 비도 오고 손님도 별로 없고 조금만 시간을.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도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도장이 다 찍혔어요. 비가 옆으로 치는 바람에 그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들은 노점 다리를 살피더니 여기부터 떼면 됩니다. 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희는 본능적으로 철판 앞을 가로막았어요. 발밑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양말까지 축축해졌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죠. 잠깐만요. 제발, 이건 할머니 약값이 달린 일이에요. 오늘만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하나가 조심스레 멈췄어요. 비가 땅에 부딪혀 튀는 소리보다 그 엔진이 멈추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조수석에서 먼저 내려 우산을 펼친 수행원 뒤로 은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머리카락은 비에 조금 젖어 실처럼 붙어 있었고 옅은 회색 코트는 이미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기, 은교는 골목 안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기였지. 수행원이 급히 다가왔지만 은교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은교의 걸음은 신기할 정도로 일정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코트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는데 그 파문들이 소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희는 숨을 멈춘 채 은교를 바라봤어요. 철판 위에서는 마침 마지막 반죽이 익어가는 중이었죠. 바람이 향을 밀어보내자 은교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 순간 은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비와 붕어빵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죠. 아이가. 은교는 공중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작고 떨리는 손끝이 붕어빵을 들고 웃던 어린 딸의 모습, 겨울날의 짧은 목걸이 빛을 찾는 듯 허공을 더듬었어요. 소희는 그 손을 따라 고개를 들었어요. 둘 사이에는 비가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은교의 흔들리는 시선은 정확히 소희 얼굴을 향하고 있었어요. 너. 은교의 목소리가 비에 잠기듯 낮아졌다가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내 딸이 낳은 아이 맞지? 직원들 움직임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빗소리조차 잠시 멀어지는 듯 했죠. 소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곧 다시 발이 굳었어요. 말도 숨도 제대로 안 나왔죠. 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은교는 대답 대신 소희의 목 근처로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가져갔어요. 펜던트가 있을 자리. 떨리는 손끝이 그 위치에 머무르며 비에 젖은 은빛 조각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 꽃, 그 작은 은빛. 소희는 본능적으로 가슴 주머니를 움켜쥐었어요. 펜던트가 소나기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금속성의 냉기가 스며들었죠. 그 움직임을 본 은교가 다시 한 걸음 다가오자 그녀의 무릎이 갑자기 휘청이며 꺾였어요. 할머니, 소희가 급히 팔을 붙잡았어요. 둘의 손목이 닿는 순간 은교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는 듯 흔들렸어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그 말은 비보다 조용했지만 골목 어디에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철거 직원들은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삼촌의 옛 동료는 모자를 벗어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바람은 계속 불었고 비는 두 사람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 순간 골목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은교가 결국 힘이 풀린 듯 몸을 기울이자 소희는 그녀를 부축해 근처 처마 밑으로 데려갔어요. 은교의 손은 소희 팔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소희의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장비를 내려놓고 철거를 멈췄어요. 누구도 더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날 골목은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었어요.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처음으로 숨을 들이킨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희는 아직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은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응급실 복도는 늘 일정한 밝기였지만 그날따라 조명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빗물에 젖은 은교의 코트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바닥엔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져 작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죠. 소희는 진료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서 있었어요. 손바닥이 젖어 있는 게 땀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 자신도 구분이 안 됐어요. 잠시 뒤 수호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흰 가운 아래 셔츠가 살짝 젖어 있었고 손등에 남은 물기를 닦아내며 조용히 말했다. 안정은 취하셨습니다. 다만 기억이 갑자기 과하게 자극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엔 회복과 혼란이 번갈아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딱딱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누군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걸어오는 소리였죠. 세준이었어요. 비를 맞아 젖은 정장 바지 끝이 다소 무거워 보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턱을 한번 고쳐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진료실, 은교, 소의 순서로 차례대로 스쳤죠.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투는 정돈돼 있었지만 끝자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수호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기억 회상 과정에서 감각 자극이 겹쳐 일종의 폭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 혈압이 떨어진 겁니다. 그 말에 세준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선이 소희에게 정확히 맞닿았죠. 당신 여기 왜 있죠? 말은 공손했지만 공기 속에서 얇은 칼날 같은 긴장이 퍼졌어요. 소희는 뒤로 한 발 물러나며
손을 가슴께로 끌어안았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요. 제가 가까이 있어서 그냥 세준의 말이 아주 살짝 빨라졌어요. 어머니가 왜 당신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희는 조심스레 머리를 저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른다. 세준은 그 단어를 되뇌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벽등의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 반쪽만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차가움보다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결에 가까웠어요. 그가 바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 집안은 이미 한 번 무너졌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세준은 한 손으로 눈두덩을 눌러 쥔 채 말을 이었어요. 동생이 사라지고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분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래된 두려움이 짓눌린 소리였어요. 수호가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지만 그때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은교가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에게 천천히 밀려 나왔어요. 방금 전에 혼란이 조금 가라앉은 듯 했으나 눈동자는 여전히 어딘가를 찾고 있었어요. 세준아. 은교는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어요. 어디 갔니? 그 아이. 세준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지금은 내 동생 아이와 많이 닮았어. 은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눈에도 보였지. 그 얼굴, 그 입가, 그때 목걸이. 그 말에 세준의 목 근처 근육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그는 누구에게 분노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무언가가 스르륵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막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물품입니다. 세준은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래된 지갑, 손수건, 약봉투, 그리고 맨 아래에 눌려있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겨울 외투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살짝 벌어진 앞머리, 밝은 눈웃음. 손엔 붕어빵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작은 은빛 펜던트가 반짝였어요. 세준의 숨이 아주 조용히 멈췄어요. 사진을 오래 보지 못하고 시선을 거두는 동안 검지가 사진 모서리를 미세하게 흔들었죠. 소희의 눈이 사진을 향하다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세준이 놓칠 리 없었죠. 지금 왜 그 사진을 보고 반응하죠? 그의 말은 낮지만 분명했어요. 당신 뭔가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희는 급히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다. 그냥 아이가 예뻐서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왔죠. 세준은 숨을 길게 내쉬며 등을 벽에 기대었어요. 그 표정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사람의 질린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켜 단정한 말투로 선을 그었어요. 오늘 이후로 어머니와의 접촉은 금지합니다.
당신이 어떤 의도로 다가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은 지금 위험합니다. 그 말은 차가움이 아니라 방어였어요. 누군가를 밀어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말이었죠. 은교가 세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그러지 마라, 내 동생, 그 아이. 하지만 세준은 그 말을 더 듣지 못하는 듯 고개를 돌렸고 휠체어는 천천히 복도 끝 병실로 이동했어요. 조명이 천천히 멀어지고 그들 뒤로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어요. 복도에 혼자 남은 소희는 의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았어요. 무릎 사이에 손을 넣어 몸을 웅크린 채 가슴 주머니 속 펜던트를 꼭 잡았어요. 그 펜던트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손끝은 이유 없이 떨렸죠. 바깥 빗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오는 걸 보니 문이 완전히 닫힌 모양이었어요. 그 시간 세준은 병실 안에서 문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바라보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에 쥔 폴라로이드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은교는 침대에 기대 앉아 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빛바랜 시선이 허공에 고정돼 있었고 입가에서는 작은 숨이 들락거렸어요. 그 숨 속엔 오래된 겨울과 잃어버린 딸의 목소리와 어쩌면 오늘 본 소녀의 얼굴이 동시에 얽혀 있었어요. 복도 바깥 소희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말, 본 얼굴, 사진 속의 아이, 그리고 평생 유품이라 믿었던 은빛 펜던트. 모든 것이 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 이어졌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밖에서는 비가 훨씬 거세졌고 병원 유리창엔 흘러내리는 빗줄기들이 불규칙한 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선들은 마치 은교의 기억처럼 이어지다가 끊기고 밝았다 흐려지고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흐려진 선들 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 창밖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실내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복도 위등은 일정하게 빛을 쏟아냈지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흐르지 않는 강처럼 정지해 있었죠. 소희는 병원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 속 펜던트를 몇 번이고 만졌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문득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 밝은 조명 아래 비춰보니 오래된 은빛 사이로 아주 얇은 홈이 지나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홈을 따라 손가락이 스쳤고 그 감촉이 잠시 가슴께로 파고들었죠.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숨처럼 작은 독백이 입가를 스친 채 사라졌어요. 그때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병원 보안요원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세강그룹에서 오셨습니다. 뒤이어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들이 수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고 수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곧장 검사센터 쪽으로 이동했죠. 움직임이 조급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기다려오던 순간이라는 기운이 그의 발걸음에서 느껴졌어요. 소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발끝만 살짝 움직였죠. 잠시 뒤 세준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였고 넥타이 매듭도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그는 소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자꾸 당신 얼굴을 찾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너져가는 중심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죠.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가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 세준은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의 어깨 위로 형광등 조명이 눕듯 비쳤고 그 아래서 그의 표정은 감정 대신 압박만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로비 가운데에 놓인 스테인리스 난간을 손끝으로 잡으며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던지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로비에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와 저 멀리 계단에서 들려오는 신발 소리만 이어졌죠. 그때 수호가 검사센터 문을 밀고 나왔어요. 손에 든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세준과 소희가 먼저 느꼈죠. 수호는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두 분 모두 잠깐 자리로 오시죠.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 세 사람은 회의실 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탁자 위에는 조사 서류와 환자 정보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시계가 아주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기 전체가 함께 떨리는 느낌이었죠. 수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환자 정보를 확인한 뒤 DNA 검사지를 꺼냈어요. 두꺼운 종이가 기계적으로 바스락거리며 그의 손에서 풀렸죠. 세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꼼꼼히 포개며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살짝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소희는 손을 무릎 사이에 넣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움직임도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수호가 입을 열었어요. 결과는 99.9% 일치입니다. 방안 공기가 동시에 멈췄어요. 한은교 회장님과 소희 씨는 직계 혈육 관계가 맞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방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돌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소희는 숨을 내쉬지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가슴께가 천천히 움츠러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손끝이 허공을 향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흔들리는 듯 했죠. 세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어요. 턱선 아래로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조용히 굳어갔어요.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처럼.
그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아무런 감정 표시가 없었지만 눈동자는 붉게 물든 것처럼 보였죠. 그럴 리가. 하지만 그 말에는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다는 무너짐이 들어 있었어요. 소희는 겨우 말을 짜냈어요. 저는 그냥 부모님 사고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이 떨렸어요. 수호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소희 씨가 알고 있던 정보와 실제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품이라 믿고 있었던 펜던트는 아이가 실종되던 그날 회장님이 직접 건네주었던 물건입니다. 소희의 손이 가슴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주머니 속 은빛 펜던트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동안 이유 없이 느껴졌던 익숙함들이 조각처럼 떠올라 붙기 시작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은교가 자신을 볼 때 흔들리던 시선, 철거 현장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 사진 속 아이와 묘하게 겹쳐 보이던 얼굴, 어디서 본 적 있다는 어른들의 말,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이유 없이 비어 있던 자리, 모든 조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때 세준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기세를 세운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두 다리가 더는 가만히 있지 못해 일어선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는 탁자 위 폴라로이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웃음 위에 빗물이 고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세준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사진을 꽉 쥔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었어요. 소리 없이 그 날카롭던 사람이, 늘 똑바로 서서 버텨오던 사람이 바닥 위에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두 손이 바닥을 짚었고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어요. 빛에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오래된 숨이 섞여 나왔어요.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리에 놓인 느낌이 났거든요. 수호가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은교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세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단숨에 숨을 마시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은 두려움보다 후회에 가까웠어요. 그동안 무시해왔던 직감들, 외면해온 흔적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섞여 있었죠. 소희가 아주 작게 말했다. 저 병실에 가도 될까요? 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교의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죠. 은교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거의 그쳐 창문엔 희미한 물결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소희가 병실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섰어요. 은교의 눈이 느리게 돌아와
소희 얼굴에 닿았어요. 잠시 아주 짧은 숨 같은 순간이 지나갔어요. 은교의 시선에서 희미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왔구나. 은교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사람을 부르는 음색이었어요. 소희는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끝이 침대 난간을 조용히 스쳤죠. 은교는 손을 들어 소희 손등을 덮었어요. 손끝은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엔 온기가 있었어요. 내 얼굴이 이제 또렷하네. 그 말이 병실 공기 위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때 눈이 아직 어려웠지. 그날 내가 들고 있던 그 작은 꽃. 소희는 그 말을 막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레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은교의 시선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래, 그거다. 내 엄마가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거. 그 한 문장은 소희가 여태껏 쥐고 있었던 모든 불안을 천천히 뒤집어 놓았어요. 소희의 손이 눈가로 올라가려다 멈췄어요. 그 움직임 하나로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드러났죠. 은교는 손등을 소희의 뺨 가까이까지 들어 올렸어요. 이제 됐다. 그 말은 찾았다는 뜻도 놓지 않겠다는 뜻도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병실 문 밖에서 세준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틈 사이에 작게 머리를 숙이며 오래 붙잡았던 방어심을 내려놓고 있었죠. 그날 밤 병실 안에는 누구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숨이 조용히 이어졌어요. 무너져 있던 관계가 선언이 아니라 손의 온기로 이어지는 순간, 가짜였던 빈자리가 진짜 자리로 채워지는 순간, 그렇게 가족의 진실은 과장도 외침도 없이 조용한 방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아침, 밤이 깊었지만 병원 창밖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 있었어요. 비가 그친 뒤 남은 물기들이 바람에 말라가고 멀리 도로 위 가로등은 하나씩 안정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소희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포개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아직 열감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방금 전 은교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덮고 있던 그 온기 말이죠. 병실 문틈으로 은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숨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불안의 결도 얇아진 듯 했어요. 잠시 뒤 발걸음이 복도 끝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세준이었어요. 그는 벽 쪽 의자에 소의 맞은편으로 앉으며 넥타이 매듭을 아주 느리게 만졌어요. 손끝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걸 보니 하루 종일 눌러왔던 긴장이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둘 사이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리 속엔 오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심스러운 여유가 있었죠. 세준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는 꽤 오랜 시간 찾았습니다. 당신을.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말끝이 아주 조금 가라앉은 뒤 다시 떠오르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게 많았군요. 소희는 머뭇거리며 손등을 살짝 비볐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말은 조용했지만 문장 사이마다 얇은 숨이 들어 있었어요. 세주는 그녀를 바라봤다가 다시 정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며 말을 이어갔어요.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 중요한 걸 많이 놓쳤죠. 사람을 그리고 가족을. 소희는 대답 대신 무릎 위 손을 조금 더 꽉 모았어요.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 용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고 간호사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병원은 보통 때보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가로 들어온 햇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떨어졌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은교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죠. 은교는 반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곁에 놓인 작은 의자 위에서 소희가 꾸벅 잠든 모습이 보였어요. 팔을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자세가 불편했는지 어깨가 툭 하고 내려가 있었죠. 은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침대 난간 벽을 더듬어 한순간 허공에 머물렀고 그 손끝이 향한 곳은 소희의 손등이었어요. 소희가 잠결에 미세하게 움직이자 은교는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위에 가만히 올렸어요. 작고 여린 손. 그 손에서 은교는 오래전 딸의 어린 손이 함께 포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왔구나. 그 말은 의식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소희가 눈을 뜨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깨우셨어요? 불편하셨으면. 은교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짧았지만 안에 담긴 온기가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감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며칠 뒤 세주는 은교의 병실에서 내려와 병원 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세강그룹 서류들이 수북했고 이사진과 재단 운영 관계자들이 먼 곳에서 와 기다리고 있었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세준의 말은 단정했고 단호했어요. 어머니와 제 여동생 이름을 따서 은혜재단이라고 하죠.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조용히 바꿔놓았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학생 소희 양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겁니까? 세주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우리 가족입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음성이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여러 시선들이 달라졌지만 세주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희의 할머니는
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는 더 따뜻했고 공기 조절도 일정했어요. 소희는 매일 학교가 끝난 뒤 그 병실로 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할머니 옆에 놓인 작은 가습기에서 부드러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소희가 물컵을 닦아 정리하는 사이 은교가 병실 문 너머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은교는 작은 봉투를 의자 위에 놓았어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녀가 평생 모아둔 기부금 일부였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준비해둔 노란 우표 봉투 2장도 들어있었죠.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소희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은교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내 할머니 오래 버티셨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많이 어려웠지라는 뜻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소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오랜 시간 흘러온 고생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세주는 은교와 함께 복도 창가에 섰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가끔 유리를 스쳤고 복도 안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은교는 손을 창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세준아, 너도 고생 많았다. 그 말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던 문장이었어요. 세준은 처음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눈을 내리깔며 오래 눌러왔던 말을 찾아내려는 듯 했죠. 그런 다음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은교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은 게 아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된 거다. 그 말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에 가까웠어요. 세주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실선과 점선으로 얽혀 있었고 그 사이로 아주 희미한 새벽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은교는 재활 치료를 위해 병동을 자주 걸었어요. 손에는 간단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뒤에서는 간호사가 걸음을 지켜주고 있었죠. 어느 날 병동 끝 복도에서 소희가 반죽통 2개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의 허락을 받아 붕어빵 연습용 휴대철판을 빌려온 것이었죠. 작은 가스버너 대신 전기 히터였지만 익어가는 반죽의 냄새는 분명 붕어빵 냄새였어요. 은교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죠. 이 냄새. 은교가 말하자 소희는 살짝 웃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은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반죽을 뒤집는 소희의 손동작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주 오래전 딸과 함께 사 먹던 붕어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짧은 숨, 눈짓, 손끝의 떨림으로 이제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닿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소희는 병원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세준이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검사 결과 어머니 기억이 조금 더 좋아졌답니다. 그의 말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소희 씨 덕분이죠. 소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세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머니 기억은 더 멀어졌을 겁니다. 짧지만 확신에 가까운 말이었죠.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식당 창 너머로 저녁바람이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이 비쳤어요. 그 바람은 어딘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을 함께 실어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세준은 정문 앞에서 은교의 병실에 올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은교는 이미 병실에서 바깥 공기를 느끼며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죠.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은교는 손짓으로 창을 가리켰어요. 바람이 좀 다르다. 그 말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뜻이었죠. 소희가 다가가 창을 닫아주려 하자 은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두어라. 이 바람 오래 만나는 게 좋겠다. 그 바람 속엔 잃어버렸던 시간과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할머니 병실과 은교 병실을 모두 살피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문득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어요. 세준이었어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의 말은 이전의 단단함에서 벗어나 조금은 부드럽고 정중했죠.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소희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복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고르게 깔려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잔잔히 지나갔죠. 그 바람 속에서 소희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누군가 곁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만. 그날 밤 병원 창문에 새벽빛이 어렴풋이 비치던 그때 세 사람의 그림자는 복도 바닥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제자리를 다시 찾았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속죄와 회복은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아침 병원 복도 창가에는 햇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겨울 내내 얼어있던 유리창 가장자리에 서서히 물기가 사라지고 바람은 조금 부드러워져 사람들의 걸음을 종종 멈추게 했죠. 은교는 재활용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동을 걸었어요.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죠. 그 곁을 소희가 따라가며 간호사가 놓친 작은 걸음까지 챙겨주었어요. 숨 조금만 고르고 가세요. 소희가 말하자 은교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죠. 그 숨 속엔 겨울 동안 고여있던 먼 기억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월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세강그룹 사옥의 작은 강당에서 은혜재단 창립식이 열렸어요. 포토월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었죠. 대신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바닥을 살짝 비추고 의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어요. 세주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앞에 섰어요. 말은 길지 않았어요. 가족이 오래 찾고 오래 지키지 못했던 자리, 이제는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말끝에 아주 작은 떨림이 흘렀어요.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그 떨림은 오히려 진심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은교는 소희 손을 가볍게 쥐고 한켠에 서 있었어요. 그 손끝엔 예전처럼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오래 붙잡지 못한 사람을 다시 붙잡는 손길이었죠.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소희는 대학 입학 등록서를 품에 넣고 작은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영양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간식 준비를 맡은 것이었죠. 작은 주방에는 반죽통과 팥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전기 플레이트 위엔 붕어빵 틀이 살짝 데워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문 앞에서 쳐다보며 언니 언제 돼요? 하고 물을 때마다 소희는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요. 하고 대답했죠. 플레이트가 따뜻해지자 그녀는 반죽을 조심스레 붓고 팥을 올렸어요. 반죽이 익어가며 은은한 향이 퍼졌고 아이들이 문틈 사이로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2개가 들렸어요. 하나는 세준이, 다른 하나는 은교의 느린 걸음. 세준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소희를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은교는 문틀에 손을 살짝 얹고 말했죠. 냄새가 참 좋구나. 그 말에 소희가 뒤돌아 밝게 웃었어요. 이제 곧 완성돼요. 같이 드세요. 은교는 천천히 걸음으로 다가와 아이들 틈에 섰어요. 작은 손들이 그녀의 지팡이를 붙잡고 균형을 도와주었고 그 사이 소희는 완성된 붕어빵 몇 개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붕어빵을 받는 은교의 손이 약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긴 세월이 풀리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손바닥에 닿은 따끈한 온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랐죠. 이 온기 참 오랜만이네. 그녀가 나직하게 말하자 아이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었어요. 할머니도 이거 좋아해요? 은교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말에 세준도 살짝 웃음을 흘렸어요. 그리고 소희와 눈이 잠깐 마주쳤죠. 둘의 시선은 예전처럼 경계나 불안 없이 조용히 이어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이들이 작은 책상에 둘러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엔 종이컵 몇 개, 아이들 앞치마, 잘린 반죽 조각들이 놓여 있었죠.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와 아이들의 숨소리가 따뜻하게 퍼졌어요. 소희가 그 사이에서 반죽통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은교가 다가와 소희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제 함께 살자. 붙잡지 못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자. 그런 말들이 조용히 스며 있었죠. 멀찍이에서 세주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 숨 속엔 오래 붙들어온 책임과 죄책감이 조금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먹고 나자 소희는 틀을 닦아 햇빛 드는 창가에 올려두었어요. 붕어빵 틀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반짝거리는 금속면이 작은 무늬처럼 바닥에 비쳤죠. 그 빛 위를 은교가 천천히 걸어가며 작게 한마디 했어요. 참 따뜻하구나. 그 말에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대답했어요. 햇빛이요? 붕어빵이요? 은교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소희를 바라봤어요. 둘 다. 그리고 소희는 틀을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숨은 겨울을 지나온 사람의 숨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사람의 숨에 가까웠죠. 그날 오후 작은 아이들의 웃음과 붕어빵 냄새, 조용한 식탁 소리, 의자 미세한 움직임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